현대차는 이 기술을 시장을 만들 걸 보여줄 거냐? 그것이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주가는 계속 갈 수도 있다. 테슬라랑 유사한 주식으로 현대자동차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현대자동차 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FSD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부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도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강정서 박사님께 또 여러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는 자동차 제조보다도 AI 쪽 로봇 제조로 넘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우선 뭐 본인들이 이제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시장도 계속 열겠지만 이것을 로봇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라고 이제 계속해서 2024년부터 선언을 해왔고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부분만 있고 휴머노이드 즉 이 피지컬 AI나 이런 쪽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테라팩까지 즉 반도체까지 만들겠다. 또 우주 데이터 센터 물론 이건 스페이스X를 통해서 구현하겠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 병목은 2개가 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얘기죠. 병목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에너지고 하나가 칩이다. 즉 삼성전자라든지 TSMC랑도 같이 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필요한 게 1000만 개인데 각각 200만 개씩만 만들어주면 다른 고객들도 있으니까 우리만 바라보는 거 아니니까. 그럼 우리 남는 거 어떡하냐? 우리는 더 만들고 있으면 칩만 있으면.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삼성전자도 요즘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의 제2공장도 지금 시작을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제1공장도 2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돈을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이 공장도 적지 않은 그만큼 지금 칩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뭐 그냥 우선은 뭐 메모리라든지 뭐 GPU라든지 칩을 만드는 쪽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배터리, 모터, 그 다음에 뭐 파워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제어, 여기에 들어가는 칩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스택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무슨 산업이 다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일로처럼 다 분리되어 있고 구조가 달랐는데 이제는 모든 산업들이 이 밑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산업의 그러니까 제조 산업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드론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배도 될 수 있는 거고 비행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자동차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뭐 피지컬 AI라면서 로봇도 될 수 있는 거고 다 요 기본권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모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액추에이터도 다 모터니까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들이 기술들이 대단히 정교하게 대규모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다 엔비디아도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자율주행 그 알파마이어를 현대자동차가 쓰게 되면 칩을 엔비디아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칩까지 모두가 세트로 해서 이거를 또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라는 건 직접 블로그로 썼어요. 자기가 썼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쓰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5단계의 케이크와 같다. 엔비디아가 가려는 건 그래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케이크를 해가지고 5개의 레이어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엔비디아가 다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AI 팩토리라고 본다. 더 이상 GPU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스택이죠.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공통 인프라스트럭처에 지금 젠슨왕이 얘기했던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했던 이 5개의 레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정의에 따라서 이런 기본 것들이 모든 산업으로 근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는 다 갖추고 있고 못 갖추고 있는 건 확장해서라도 칩도 이제 본인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고 에너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고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만 필요했잖아요. 재생에너지에만 예를 들자면 태양광과 풍광이 태양력과 풍력이 생산되는 시점과 소비자들의 피크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의 중간에 연결해주는 과도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BESS 산업이 존재했었던 건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AI가 워낙 연습과 훈련과 인퍼런스를 할 때 플루크투에이션, 즉 전력을 쓰는 많이 쓸 때와 적게 쓸 때 이 진폭이 워낙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BESS를 대줘야만 하는. 그러면서 지금 메가팩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갖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여러분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소도 갖고 있습니다. 리파이너리 정제소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 통합을 지금 스택이라고 하는 또는 케이크 엔비디아의 비유에 따르면 젠슨왕에 비하면 이 케이크의 이 층층층층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데요. 가장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 전환기에는 어떤 기업이 승리하냐면 이 스택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승리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1908년에 포드가 모델 T를 만들면서 점점 어떻게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1910년도에 오면서 포드의 공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당연하게 유리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요. 자동차 유리 써야 되고요. 타이어를 여러분 포드가 모델 T 만들 때 타이어 전문 공장이 있었을까요? 기업이 없었어요. 타이어도 본인들이 만들었고요. 샤시와 파워트레인이라는 쇠도 본인들이 제철소도 가지고 있었고요. 공장의 전경을 보면요, 이 제철소에 이 철강 원석을 나누는 곳, 그다음에 이거에 용광로를 데우게 하는 석탄을 나르는 곳, 유리의 원석이 들어오는 곳, 고무의 원석이 들어오는 곳까지 이 흐름도까지 이 철도들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100%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파의 이 섬유질까지 100%를 포드가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온 거죠. 자동차가 나온 거고 자동차가 진화할 수 있었던 거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시장을 매스마켓, 대중시장을 처음으로 열었던 거죠. 자동차를 먼저 만든 건 메르세데스나 벤츠라든지 독일 사람들이었지만 독일 기업들이었지만 매스마켓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컨베어 벨트라는 걸 도입하고 이러한 모든 공정에서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자기네들이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이걸 분화시킨 거죠.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전문 기업들로 분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AI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 이 AI 경제에서는 AI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에너지와 함께 가는 거고 다양한 칩과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중시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대중시장에는 이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쓰였던 에너지에 쓰였던 배터리 생산을 하고 또는 리튬도 리파이너리해서 정제해서 왜 테슬라만 써요?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직 통합과 수평적 시장을 다 같이 열어갑니다. 이 층층마다. 그래서 리파이너리해서 본인들도 쓰고 난 데도 팔고 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월 28일 1월 말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가 질문하잖아요. 칩 만들어서 너네 외부에 판매할 생각이냐? 라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쓰기 바빠가지고 외부에는 하나도 못 팔 것 같아. 칩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고 자급자족하는데 남아돌면 팔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저기 이번에 엔비디아도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젠슨왕이 GTC에서 자기네들도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병목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여러분 저기 우주선 띄울까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협력하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하고 하겠죠. 근데 블루 오리진 단가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금 스페이스X도 못합니다. 팔콘 9으로는. 반드시 스타쉽이 성공해야 돼요. 스타쉽의 페이로드라고 하는 물량을 적지 않은 곳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하잖아요. 그때에만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고 나를 수 있는 운반 비용도 저렴해지겠죠. 여기도 규모의 경제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팔콘 9과 이 스타쉽은 쉽게 얘기했을 땐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 여러분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 하늘 위에다 올리는 위성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겠죠. 그때야 경제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여기는 뭐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고장나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기사 아저씨 좀 수리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불나면 소방사 아저씨 와서 꺼주셔야 하지만 우주에서 뜬 것들은 개별적으로 뜬 것들은 100만 개를 올리겠다고 궁극에 가서는 그렇게 목표였는데 고장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띄워줘야 되잖아요. 이 경제성이 나와야 아무리 에너지가 공짜라고 해도 발열 문제는 또 따로 있겠습니다만 냉각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의 새로운 산업 시대의 판짜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동차 산업은 저는 엑서사이즈였다고 생각해요. 연습.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정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지금 테슬라는 앞서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제 수직 통합.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풀스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거를 전기차를 만들면서 한번 학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AI와 로봇으로 접목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네. 그런 단계. 네. 그리고 그 주변 생태계까지도 확장하는. 그래서 에너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물론 스페이스 X하고 협력해서 하겠지만 에너지 문제도 하고 칩 문제도 해결하고 원자재인 리튬 정제소까지. 그러니까 확장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예를 거죠. 들면 배터리도 하잖아요. 물론 배터리도 LG 엔솔 것도 받아요. 파나소닉도 받고. 근데 본인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680 양극 건식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연소시켜서 구동 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셀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개선되지가 않아요. 동일한 돈을 들여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매년 오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보세요. 물론 초기에 국가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 시장에 정책적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 보조금이 내려가면 사라져도 저는 전기차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스 페리티를 얻을 거고 심지어는 기술의 혁신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게 뭐냐면 기술의 혁신될수록 대상되는 제품은 저렴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혁신은 흔히 말하는 A시 커브, 즉 평균 생산 비용의 커브를 쉬프트, 변동시켜서 아래쪽으로 그어버리거든요. 이거를 그을 수 있는 것들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배터리의 건식 공정이 성공하면은 A시 커브가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갈 거고 여기에 리튬 정제까지 더 저렴하게 한다면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부품 수를 줄였으니까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린다는 건 뭐냐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AC를 평균 비용을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 비용을 내려면 마진이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또는 소비자한테 제품의 엔드 프로덕트의 그 제품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시대로 저희는 새롭게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가 잘 제조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노하우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번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또 여기 못지않게 중국 이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박사님의 시선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택시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테슬라만 혼자 성공할 거라 보지는 않아요. 타임 투 마켓만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좀 앞설 거라 보지만 엔비디아도 저는 강력하게 후발주자지만 쫓아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열심히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제 규칙 기반으로 가는 거는 경쟁이 안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흔히 말하는 이 경제적 효율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레이더 라이다 비싸게 만들어서 그건 규모의 경제 효과도 별로 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전 세계 OEM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는 시차를 두지만 분명히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뭐 테슬라 옵티머스만 성공을 하겠어요? 지금 이 노다지라고 생각하고 월드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늘었죠. 이번에 제일 뭐 얀 루큰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에 있다 나와가지고 좀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뇌를 월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피지컬 AI는 아직 상용화된 연구실을 벗어난 상용화된 모델은 심지어 테슬라마저 없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을 창업해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잽 베조스도 지금 피지컬 AI 만드는 월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있죠. 또 삼성전자도나 LG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뭐 피지컬 AI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그 인텔리전스 이름이 피지컬 인텔리전스 또는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 그 다음에 중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여러분 데이터 패브릭, 그러니까 데이터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 데이터 공장이에요. 그래서 상하이에도 있고 베이징에도 있고 이 성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광역단체를 성이라고 한다면 광역단체마다 로봇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저는 그 보도가 충격적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한 명은 앉아서 전자레인지 문만 열었다 닫았다고. 한 명은 계속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고. 한 명은 식기세척기 문 열었다가 그다음에 식기 넣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림질만 하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분리만 하고. 어떤 사람은 차만 나르고. 이거를 주정부가 우리 식으로 하면은 광역단체가 돈을 줘서
로봇을 위한 데이터 공장을 지금 중국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엔비디아 칩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 합성 데이터로서 학습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중국에서 월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방식이 인해전술을 쓴 방식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을 우리가 닫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중국 또한 대단히 큰 플레이어고 테슬라도 플레이어고 여기에 구글도 제미나이 로보틱스, 현대자동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월드 모델을 만들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월드 모델과 피지컬 AI, 여러분 월드 모델이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 이 이러려면은 피지컬 AI라는 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장에 쓸 수 있는 것, 로봇에 쓸 수 있는 것,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 응용된 서비스가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의 뇌를 쓰기로 협력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근데 구글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 9월 기준으로 신뢰도 40%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27년, 2028년까지 이걸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승전의 승부는 2030년을 전후로 나던 테슬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2027년과 2028년에 날지 그건 모르겠어요. 타임 투 마켓은 좀 더 순서가, 즉 누가 결승전에, 그러니까 시장을 마켓을 먼저 여는 쪽에 누가 먼저 그러니까 출발을 할 것이냐. 이거는 순서를 지금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테슬라가 좀 더 매우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있지만 나머지 주자들도 이 큰 시장에서 낙오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시간 순서는 있을지언정 한 기업이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한정되어서 볼 필요 없이 또 산업용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특히 올해 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꽤 놀랐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만약에 산업 현장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여기에는 테슬라 휴머노이드보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보면-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쉽게 구분하면 아까 일부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은 100% 규칙 기반이에요. 100% 규칙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저기 커피 자판기 있는데 굳이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줘야 돼요? 커피 자판기 규칙 기반이거든요. 저희가 동전 주면 커피 프림 섞어가지고 뜨거운 물 그리고 프림 빼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그걸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규칙 기반이에요.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도 규칙 기반입니다. 피자 만들어주는 로봇 규칙 기반이에요. 이런 규칙 기반은 산업용 로봇에서 이미 싹 터왔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얼마나 불규칙해요. 우리의 가정 삶이라는 거. 맞아. 갑자기 컵 던지기도 하고 부부들 싸움하면서 막 날아가기도 하고 애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고양이가 막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불규칙의 연속에 있는 것이 집안이죠. 여기에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이거는 완전히 산업용 로봇하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로봇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장에도 도입할 때도 많은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글하고 같이 하고 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뛰어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날 보여줬던 CES에서 2026년 보여줬던 것은 문제는 산업용 로봇이 할 것을 아틀라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50kg짜리 거를 들을 수 있다? 그걸 왜 들어요? 산업용 로봇이 다 들고 있는 걸? 여러분 자동차 공장은 심지어 샤오미의 전기차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크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크 팩토리라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된 것은 불을 끄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산업용 로봇이 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불을 못 끈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일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 휴머노이드지. 산업용 로봇이 여러분 배터리도 필요 없어요. 유선 전기줄을 끌어내면 되는 거니까. 훨씬 저렴하게. 여러분 제조는 내가 보여주고 남한테 과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제조의 왜 중국이 다크 팩토리 하겠어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에 더 저렴한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공장이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인건비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인건비보다 저렴한 것을 자동화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 나라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목적이에요. 경제성이 목적인 거죠. 휴머노이드 가는 건 내가 처음에는 백만장자들이 처음에는 가정적으로 좀 살 수 있겠지만 자동차도 처음에 돈 많은 사람이 샀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이죠. 우리가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저히
규칙 기반의 로봇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러한 엔드-투-엔드 AI에서 작동되는, 즉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초에서 피지컬 AI로 작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아직도 산업용 로봇이 다 하고 있지만 사람이 겨우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틀라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옵티머스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요번에 피규어 헬릭스의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수건 들고 와가지고 닦고 이거 하고 맞아요. 뭐 장난감 치우잖아요. 이거는 규칙 기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규칙 기반으로 할 수 없는 것에서 이 로봇이 얼마나 잘하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로봇들이 막 그 중국에서 군무를 해요. 뭐 설날 때 군무하고 뭐 하는데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규칙 기반이냐, 엔드 투 엔드 AI냐. 작년에 했던 거는 명확하게 규칙 기반이죠. 그 부채춤 췄던 거는. 근데 이번에는 콩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규칙 기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결국은 엔드 투 엔드로 간다는 건 규칙 기반이 아닌 곳에서 휴머노이드를 작성을 어떻게 하냐. 이건 근데 왜 못하냐면 아직까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율주행이랑 로봇 관련주들이 한참 또 잘 나가게 되면 또 버블 논란 혹은 고점 논란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 그쵸. 투자자분들에게 박사님이 해주신 네, 얘기.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점이다 아니다 뭐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건 저는 예언자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서사에 의해서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에 의해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주구장창 지금까지 서사로 올라왔어요. 옵티머스 언제 한번 보여줬어요. 그냥 쇼하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공장에서 작동돼가지고 진짜 생산성이 효율성이 기여했다는 거 보여준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값이 지금 주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동차 회사만으로는 그 주가가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근처까지 오면서 뭐 로보택시 이번에 무인차도 보여줬어요. 12월 말 1월 초에. 지금 두 대 다니다가 이제 한 대 들어와서 세 대 다니는데 오스틴이. 그리고 세 대는 다니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아무도 타지 않는 차가 이제 무감독화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 대. 이걸로 지금 주가를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 여기 주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서사가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또 신뢰한 거고. 근데 우리가 테슬라를 비판하는 게 뭡니까? 말만 하고 찔끔찔끔 보여만 주고 진짜 언제 시장 만들 건데잖아요. 그게 테슬라에게는 2026년으로 로보택시 같은 건 다가왔고 이거는 백도가 안 될 거고 망하면은 망하는 거고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더 이상 서사로만 끌고 갈 수 없는 마지막 그들이 약속했던 로보캡의 양산 시점 4월. 이게 다가온 거잖아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도 가겠죠. 저는 상장 갈 거라고 봐요, IPO. 가든 뭐 언제 가든 간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 수를 몇 번 더 하실 거예요. 이번에 CES도 이벤트죠. 맞아. 이 이벤트가 몇 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벤트로서 그 서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 가느냐.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갈 때쯤엔 진짜로 펀다멘탈로 이 기술을 시장을 만들 걸 보여줄 거냐.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일정은 뭡니까? 2027년인가요? 2028년이죠. 2028년 정도의 몇만 대의 아틀라스를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 일정을 맞춰준다라면 그 중간중간에 일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이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주가는 계속 갈 수도 있다. 거시경제적 요인을 다 뺀다라면. 하지만 그 일정을 못 지킨다라고 한다라면 갑자기 구글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2028년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이미 2027년에도 될 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좀 빨리 해주면 우리 내년에 들어가자.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전 열려 있다. 열려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왜요? 테슬라가 보면은 플럭테이션 요동치는 것이 예를 들면 나스닥이 이거 1% 떨어지면 테슬라는 2%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스토리로 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충격을 다른 데보다 더 받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진폭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 이벤트가 적절하게 또 서사를 이어가 준다라는 또 상승의 모멘텀도 대단히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랑 유사한 주식으로 현대자동차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현대자동차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결국엔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서사만으로 가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사에 마침표를 좀 찍어줄 만한 기술력을 우리에게 선보여 준다면 뭐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제 박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1부에서는 여러분들 FSD에 대해서, 2부에서는 지금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꽉 한번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소장님 강정수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이슈나 테마에 흔들리시면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라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검증된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532 법칙을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평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기계적 수익화 루틴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기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95%의 개미를 이기는 단 5%의 필승 공식으로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8주 완성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4회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이론 강의뿐 아니라 배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라이브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하세요. 8주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쏟아져도 투자가 쉬워집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저 이건희와 함께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